현 교수님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플로어에서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특별히 종속이론과 세계체제이론에 대한 질문인데, 한국에서 이러한 유행하고 또 여전히 이 이론을 신봉하는 일부 학자들과 또 신봉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이론의 그 어떤 것에서도 한국의 예외적인 것, 즉 맞지 않는 사례라고 그렇게 현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한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참 이제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은, 종속이론과 사실 세계 제재이론은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서는 7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80년대 초중반까지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뭐 거의 그 마르크스 이론을 기반을 둔 것이죠. 그래서 종속 이론은 그렇습니다. 종속 이론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본 말씀에서도 드렸지만, 소위 안드레 군더 프랑크 같은 그런 학자들, 뭐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종속 이론 중에서 조금 그 완고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학자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주변부와 중심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주변부의 국가들은 발전하기가 어렵다, 저발전의 상태가 된다. 그게 이제 그의 그 소위 세시스, 즉 저발전의 발전만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질서 체제 하에서 주변부와 중심부 사이의 관계는, 주변부는 중심부로부터 계속 수탈과 착취를 받기 때문에 저발전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보다 더 유연한 그런 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칼도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dependent development, 즉 종속적 발전이라는 매우 이제 약간 트리키한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완고한 학자들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세계 체제 이론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마누엘 월러스틴이 1970년대 중반에 이제 Modern World System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제 원투가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야말로 설파한 이론으로 당시에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월러스틴의 생각은 디펜던시 이론가들이 너무나 이제 이것이 좀 완고하다. 그래서 주변부와 중심부 사이에 반주변부라는 세미 페리퍼리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넣습니다. 코어, 세미퍼리, 페리퍼리, 이렇게 중심부, 반주변부, 이제 주변부, 이 세 그룹이 있는 그런 소위 자본주의 경제 질서 체제에서 주변부 국가들은 반주변부 정도까지는 어쩌면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코어 국가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 이론에 비하면 한국은 대표적으로 완전히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1950년대 그야말로 완전히 저발전 상태에서 오늘날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중심부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액이 되는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종속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은 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이론들은 탈냉전이 되면서 사실 전 세계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계에서도 거의 이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러스틴의 주장은 결국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완전히 소위 소셜 레볼루션을 통해서 소셜리즘으로 바꿔야 이 모순이 해결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탈냉전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요? 오히려 그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전부 다 몰락을 하고 시스템이 소위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다 바뀌는 그런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이론은 그야말로 힘을 잃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살펴볼 때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갈등과 긴장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며 특히 북한의 겉과 속이 다른 입장은 일관적이라는 본문 전체의 내용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 제시가 서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쉽게 연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현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도 매우 이제 아주 좀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던 모순이 한반도 평화 통일로 이제 해소되는 것. 저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렵지만 그러나 한반도 평화 통일이 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는 이제 지금의 이 남북의 이러한 엄혹한 대치 상황,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갈등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한반도 평화 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 두 번째 질문은 저는 매우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 제 말씀 딱 한 문장이 바로 그 반어법을 제가 사용을 했죠. 과연 앞으로 30년이 기간이 주어진 6.25 전쟁 100주년이 되는 2050년, 앞으로 30년 후이죠. 과연 우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참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모든 함축된 의미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길을 앞으로 가는 것이죠. 과연 30년이라는 시간이 혹시 주어졌어도 한반도는 정말 평화 통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군사적 모험주의가 아닌 무력 통일이 아닌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제 질서가 허락하는 그런 환경이 와야 되고 또 북한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 점진적인 변화든 좀 더 빠른 변화든 변화가 와서 지금과 같은 북한이 아닌 다른 북한으로서의 어떤 변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 이 세 가지가 어떤 순간에 조합이 될 때야만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는 그야말로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에 연이어서 이 동북아 평화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다면 그것은 국제체제의 어떤 말하자면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동북아 국가들이 오랜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참 이 열강들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해왔던 것이 바로 이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지금 같은 분단 상태 이것이 평화통일로 결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동북아는 이미 상당한 평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어떤 제도적 발전을 통해서라도 동북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거꾸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동북아의 이런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는 소위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결국 동북아의 평화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만들어졌던 육자회담 같은 것은 저는 사실 잘 결과가 되었더라면은 이 동북아 평화의 제도화로서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포맷이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잘 되지 못하고 지금은 그야말로 미중의 첨예한 갈등으로 더 상태가 어려워졌다는 좀 더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그런 제도화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동북아 평화도 동시에 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